페르시아만의 섬이 하나 있어요. 지금의 바레인이라는 섬입니다.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섬에 아무도 몰랐던 문명이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땅을 신들의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밝은 땅, 주등도 없고 병도 없고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는 곳. 그들은 이곳을 딜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딜문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고 도시가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전 세계와 무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몰라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다큐멘터리에도 잘 안 나오죠. 왜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상상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실제 발굴 자료만 따라갑니다. 스메르 정토판의 기록, 부구와 발굴 보고서, 딜문 도장과 유물, 그리고 학자들의 논쟁까지 확인된 것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위치부터 봐야 합니다. 딜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바레인이에요. 아라비아 반도 동쪽 바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해안, 카타르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면적은 굉장히 작아요. 서울보다도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작은 섬이 고대 세계의 무역 허브였습니다. 왜 이 섬이 중요했을까요? 위치 때문이에요. 서쪽엔 메소포타미아가 있었고 동쪽엔 인더스 문명이 있었으며 남쪽엔 오만의 구리 광산이 있었어요. 이 세 문명 사이 정중앙에 딜문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역로의 한가운데였어요. 딜문을 거치지 않으면 구리도 청금석도 상하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웠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싱가포르 같은 위치였습니다. 딜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 기록입니다. 사르곤 대왕 시대의 기록에서 딜문 배들이 항구에 와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남부 도시 우르에 기원전 2000년대 점토판에는 딜문 상인들의 거래 기록이 나옵니다. 브리면미나 딜문에서 왔다. 라피스라줄리 딜문을 통해 왔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딜문은 신화 속 이름이 아니었어요. 실제 장부에 기록된 무역 파트너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들은 왜 딜문을 낙원이라고 불렀을까요? 수메르 신화 에키와 니노르사그. 이 신화가 딜문을 배경으로 해요. 딜문은 순수하다. 딜문은 깨끗하다. 딜문은 밝다. 실제 수메르 정토판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이 신화에서 딜문은 사자가 사냥하지 않는 땅, 병든 자가 없는 땅, 노인이 슬퍼하지 않는 땅이에요. 죽음이 없는 낙원이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신화 속 딜문에 처음엔 물이 없었습니다. 식수가 없는 섬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의 신 엔키가 땅속 깊은 곳에서 민물을 솟아오르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신화일까요? 아니에요. 바레인 섬 지하에는 실제로 거대한 담수층이 있거든요. 땅속에서 민물이 솟아오르는 융천수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서도 민물샘이 솟았어요. 고대 뱃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갈대 관을 받아 아래로 내려서 강수를 끌어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막에 둘러싸인 섬에서 땅과 바다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 고대인들 눈에는 기적이었겠죠. 신이 물을 선물한 땅. 그게 바로 딜문이었습니다. 바레인이라는 이름 자체도 아랍어로 두 개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위에는 점 바다, 아래에는 단 인물, 두 개의 바다가 겹친 섬.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길가메시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불리는 이야기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길가메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찾아 여행합니다. 가장 멀고 외진 땅을 향해 항해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목적지가 바로 딜문이에요. 딜문에는 우트나피시팀이 살았거든요.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이 준 영생을 받은 인물입니다. 길가메시는 딜문까지 찾아가서 영생의 비밀을 묻습니다. 딜문이 신화 속에서 죽지 않는 자가 사는 땅, 가장 못나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실제 역사를 담은 문학이기도 했거든요. 딜문을 아는 사람들이 썼고 딜문까지 배가 가던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발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딜문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953년입니다. 덴마크 고고학 탐사대가 바레인에 도착했어요. 피터 글로브와 제프리 피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들이 없었다면 딜문은 지금도 신화 속에만 있었을 겁니다. 덴마크 탐사대가 처음 마주친 곳은 무덤들이었어요.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언덕마다 평야마다 무덤이었어요. 쓸 수 없이 많은 흙더미. 그게 전부 무덤이었거든요. 처음엔 그 규모를 실감 못했습니다. 발굴이 진행될수록 숫자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바레인 섬 전체에 약 17만 개 이상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17만 개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선사시대 매장지입니다. 바레인 섬 인구가 아무리 많아봤자
이 숫자를 채우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딜문이 주변 지역 전체에 성지 매장지였다는 겁니다. 멀리서 죽은 사람들도 딜문에 묻히길 원했던 거예요. 낙원에 묻히면 사후세계도 좋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신들의 땅에서 영원히 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매장 문화가 아니에요. 딜문이 얼마나 강력한 성스러운 상징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레인 북쪽 해안에는 칼라타 알바르인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2005년에 등재됐어요. 이곳이 딜문의 수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굴해보니 층층이 시대가 쌓여 있었어요. 딜문 시대부터 카시트, 아시리아, 헬레니즘, 파르티아, 포르투갈 시대까지 한 장소의 수천 년 역사가 겹쳐 있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였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곳을 원했습니다. 다음은 바르바르 신전입니다. 바레인 북부에 있는 신전 유적이에요. 세 개의 신전이 겹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층은 기원전 2500년경. 그 위에 또 신전을 지었고 또 그 위에 세 번째 신전을 지었어요. 같은 자리에 계속 신전을 지은 겁니다. 이 장소 자체가 성스럽다는 믿음이 수백 년을 이어간 거예요. 신전 가운데에는 제단이 있었고 그 옆에는 민물샘이 있었습니다. 신전과 민물이 함께 있는 구조. 신이 물을 준다는 신화가 실제 신전 구조에 반영된 거예요. 엔키는 물의 신이었고 바르바르 신전은 엔키를 위한 신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물과 신과 낙원이 하나로 연결된 곳이었죠. 이제 딜문 도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도장은 고대 무역의 신분증이었어요. 딜문 도장은 독특합니다. 모양이 달라요. 다른 문명의 도장은 원통형이 많은데 딜문 도장은 둥근 원형이에요. 뒤에 손잡이 달린 원형 도장. 이 모양이 딜문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표면에는 독특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황소, 사슴새, 인간의 형상, 기하학적 무늬들도 있었죠. 근데 이 도장이 어디서 발견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발견됐어요.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에서도 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예난 곳곳에서도 나왔어요. 딜문 도장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한 겁니다. 이건 딜문 상인들이 그 먼 곳까지 직접 닿거나 딜문 물건이 그 먼 곳까지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 딜문의 이름이 청동기 세계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죠. 딜문이 무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물건, 굴이었습니다. 굴이 없이는 청동이었고 청동 없이는 청동기 시대가 없어요. 당시 세계의 굴이 생산 중심지는 오만이었습니다. 고대 이름으로 마간이라고 불린 곳이에요. 마간의 구리가 딜문을 통해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딜문은 구리 무역의 중개자였어요. 우르 3세 왕조 시대 기록에 보면 딜문을 통해 구리 18톤이 수입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8톤이에요. 그 시대의 배로 18톤의 구리를 옮겼다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딜문이 이 무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딜문 상인들이 우르 항구에 정기적으로 드나들었고 우르에는 딜문 상인 구역이 있었을 가능성도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어요. 4000년 전에 이미 해외 무역 사무소 같은 개념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딜문이 구리만 다룬 건 아니에요. 인더스 문명의 물건들도 왔습니다. 상하 제품, 헝욱스 구슬, 면직물, 이것들이 인더스에서 딜문으로 왔고 딜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갔어요. 반대 방향으로는 메소포타미아의 양털은 직물이 이동했습니다. 딜문은 이 모든 물건들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새 문명의 시장이었던 거죠. 이걸 가능하게 한 건 배였습니다. 딜문 사람들은 뛰어난 항해자였어요. 페르시아만의 바람과 해류를 꿰고 있었고 계절에 맞춰 언제 출항하고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당시 배는 갈대와 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그 배로 인더스까지 갔다는 건 상당한 항해 기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딜문의 전성기는 기원전 2200년에서 1600년 사이였어요. 약 600년간의 전성기입니다. 이 시기에 딜문은 독립적인 도시국가였어요. 자체적인 통치 구조가 있었고 자체적인 세금 체계가 있었으며 자체적인 법 집행 능력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르 3세 왕조 문서에는 딜문이 종주국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기도 해요. 조공을 바친다는 건 그만큼 두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공 품목에는 구리, 나무, 향료가 있었어요. 이제 딜문의 특별한 측면 하나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딜문에는 전쟁의 흔적이 적어요. 다른 청동기 문명들을 보면 성벽이 있고 무기가 있고 전쟁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 딜문에서는 방어 시설이 상대적으로 단순했어요. 이게 딜문이 평화로웠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립지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세력이 딜문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무도 딜문을 쉽게 공격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역 커브를 파괴하면 자기들도 손해니까요. 딜문 자체가 지정학적 보험이었던 거예요. 딜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딜문 고유 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를 빌려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딜문에서 발견된 몇몇 문서들이 아카드어로 쓰여 있거든요. 즉 딜문은 문자를 만들지 않고 이웃 문명의 문자를 차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딜문이 열린 문화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필요하면 외부 것을 받아들였어요. 무역 문명의 특성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딜문에서 발굴된 무덤들을 보면 사회 계층이 있었다는 게 보여요. 어떤 무덤은 크고 화려하고 어떤 무덤은 작고 단순합니다. 큰 무덤에는 금과 청동 장신구, 수입된 도자기, 청금석 구슬이 나와요. 작은 무덤은 도자기 하나뿐이기도 합니다. 4천년 전에도 부의 격차가 있었던 거죠. 무역으로 번 돈이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둘을 거머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아래 계층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은 구조였어요. 딜문의 음식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발굴된 동물뼈를 분석했더니 주로 양과 소를 먹었고 물고기도 많이 먹었어요. 섬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조개 껍데기도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일부 조개 껍데기는 페르시아만에서 서식하지 않는 종이에요. 인더스 지역에서 온 조개 껍데기가 딜문 유적에서 나온 겁니다. 무역의 흔적이 쓰레기장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딜문 사람들은 대취하자를 길렀어요. 지금도 바레인은 대취하자로 유명합니다. 4천년 전부터 이 섬에서 대취하자를 재배했거든요. 당도 높은 대취하자는 귀한 식품이자 교역 품목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서에도 딜문의 대취하자가 언급되어 작은 섬에서 대취하자를 길러 큰 문명과 교역한 거예요. 딜문의 외교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으로만은 안 돼요. 딜문은 양쪽 모두와 사이좋게 지냈어요. 메소포타미아와 교역하면서 인더스와도 교역했습니다. 마간과도 관계를 유지했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쪽과 거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중립적 무역항이 되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 수백 년간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명엔 끝이 있어요. 딜문도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600년경이에요. 이 시기에 여러 변화가 겹쳤습니다. 첫 번째는 인더스 문명의 쇠퇴예요. 딜문의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인더스 문명 도시들이 기원전 1900년부터 서서히 무너졌거든요. 모헨조다로가 줄어들고 하라파가 작아지면서 딜문으로 들어오는 인더스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소포타미아의 변화예요. 바빌론을 장악한 카시트 왕조는 무역 경로를 다시 정비했어요. 딜문을 통하지 않는 경로가 일부 생겨난 겁니다. 중개 무역의 핵심이었던 딜문에게 이건 치명적인 변화였어요. 세 번째는 기후 변화 가능성입니다. 이 시기 아라비아 지역 기후가 더 건조해졌다는 연구가 있어요. 인물샘의 수량이 줄었을 가능성도 학자들이 제기합니다. 물이 줄면 오아시스가 줄고 딜문의 가장 큰 자산이 약해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딜문의 전성기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딜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 살았습니다. 카시트 왕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갔고 아시리아 제국 시대에도 존재했으며 이후 다양한 세력이 이 섬을 차지했습니다. 딜문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섬은 계속 사람들을 끌어당겼어요. 전략적 위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바레인은 중동 금융 허브 중 하나입니다. 4천년 전과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세계와 연결된 섬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딜문을 모를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딜문은 자기 기록을 많이 안 남겼습니다. 딜문 고유의 문자 자료가 적어요. 문자 없는 문명은 후대 역사에서 약해지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이야기가 없고 이야기가 없으면 기억이 없습니다. 둘째, 딜문은 섬나라예요. 주변 강대국들의 역사서에서 잠깐씩 언급될 뿐입니다.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쓰지 못했어요. 셋째, 발굴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1953년 덴마크 탐사 이전에는 체계적인 발굴이 없었어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해 연구 자료가 훨씬 적습니다. 넷째, 접근성의 문제도 있어요. 바레인은 중동에 있고 20세기 중반까지는 고고학자들이 쉽게 가기 어려웠습니다. 정치 상황, 작은 부족, 관심 부족, 이 모든 것이 겹쳐서 딜문은 늦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딜문 유적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탈라트 알바르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발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 파지 않은 곳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딜문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딜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문명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딜문은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어요. 딜문은 영토가 크지 않았습니다.
딜문은 강력한 왕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해요. 하지만 딜문은 600년간 고대 세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연결이었습니다. 연결이 힘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과 거래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딜문을 살아있게 했어요. 작은 섬이 거대한 문명들 사이에서 수백 년간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한 교훈이에요. 딜문은 낙원에서 태어났고 무역으로 살았으며 기억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래 아래 17만 개의 무덤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메르인들이 낙원이라 불렀던 땅, 길가메시가 영생을 찾아 떠났던 섬, 그 섬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딜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굴이 계속되는 한 딜문의 이야기는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완성될 때 우리는 청동기 세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중앙이 반드시 가장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연결이 크기보다 강하다는 것, 낙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솟는 곳에 있다는 것, 딜문이 우리에게 남긴 말들입니다. 딜문의 도장 하나를 다시 생각해봐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물건. 하지만 이 도장이 우르에도 있고 모헨조다로에도 있어요. 그 사이 거리는 3000km입니다. 그 거리를 배로 넘나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딜문 사람들이었어요. 글자는 남기지 않았지만 도장은 남겼습니다. 도장이 말하는 거예요. 물이 여기 있었다고. 물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딜문의 민물샘을 생각해보세요. 사막에 둘러싸인 바다 리성. 그 섬 아래서 민물이 솟았어요. 고대인들은 신이 준 기적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질학으로 설명하지만 그 물이 실제로 솟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기적이든 지질이든 그 물이 딜문을 살렸습니다. 바르바르 신전재단에서 수천 년 전 누군가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항해의 안전을 빌었을 거예요. 거래가 잘 되기를 빌었을 거고 가족이 건강하기를 빌었을 겁니다. 그 마음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딜문 사람들은 우리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수메르 신화 속 낙원이 실제 섬이었다는 것, 그 섬 사람들이 청동기 세계를 연결했다는 것,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의 그림자였습니다.